이 영상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공동선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추모 및 다짐글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당시 우리의 다짐은 얼마나 실천이 되었고 그 다짐대로 세상은 바뀌었을까? 그리고 지금 또 왜 노무현인가?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이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큰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을 거부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도 많은 희생과 퇴보를 경험했다. 혹자는 말한다. 누가 대통령으로 뽑혀도 나라는 돌아가고 나는 잘 산다고. 그러면 나라가 돌아만 가면 되고 너만 잘 살아서 좋을까 묻고 싶다. 전두환 씨가 죽었다. 자기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과는커녕 그 어떤 반성의 기미 없이 늙어서 죽은 것이다. 권력을 위해 총칼로 무고한 시민을 수도 없이 죽이고 자기는 늙어서 죽어서 참 좋겠다고 부러워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대로 된 지도자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래서 다시 노무현인 것이다. 실패가 있을지언정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 모두가 잘 살게 해주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글. 그가 꿈꿨던 세상. 글쓴이 최정애8. 서울외국인 노동자센터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면서 이주민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광장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노란 풍선을 흔들면서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아쉬움과 미안함을 함께 느껴야 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무엇인가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주민과 관련지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공헌한 일이 많았고, 그가 퇴진하고 경제성장이란 기치를 전면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등장 후 이주민과 관련되어 많은 것이 후진하고 있다. 바보라는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든다. 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볼 수는 없어도 그가 했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되새겨보면서 그가 꿈꿨던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해본다. 극적인 드라마처럼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에서 특권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5대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규정한 5대 차별은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차별로서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이후 노무현 정권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었다. 우리 사회의 차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숙제인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들의 문제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발과 역풍도 만만하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그러한 과제를 대선 공약과는 달리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진보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아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 기득권 세력에 굴복하는 듯한 태도로 적지 않게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가 대통령으로 심우하기 시작한 후 이주노동자와 관련되어 첫 번째로 한 것이 고용허가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전까지 현대판 노예제도란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이주진영이 추진했던 법제화가 실현된 것이다. 물론 그 법의 명칭부터 고용주의 입장에서 정해진 것이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그의 공로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후 제한 외국인 기본법안 통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믿는다. 청와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느 이주활동가와 만난 사석에서 자신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 죄송했다 고 미안함을 표했다고 한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여러 지방에서 적지 않은 외국인이 참배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빈소에 가서 묵도를 하였다.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고 했던 그의 삶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였다고 본다.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차별 폐지에 대한 결실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타협하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울광장 노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불렀던 사랑으로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해본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두 번째 추목을. 끝없는 확장은 스스로를 죽인다. 글쓴이 신한식 목사. 우리 식구들이 출석하고 있는 영국 트리니티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에 가드닝 파티라는 것을 벌인다. 처음 듣는 이들은 혹시 근사한 파티를 연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일이다. 사방에 떨어진 쓰레기와 낙엽은 과감하게 쓸어다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막힌 배수로나 하수구는 시원스레 뚫어주고, 여기저기 바닥에 말라붙은 껌 조각들은 정성껏 떼어내고, 넓은 정원 곳곳에 우거진 여러 나무와 꽃가지들을 다듬는 일말이다. 파티라고 명명한 이유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되는 작업 중 잠시 갖는 티타임 때문인 것 같다. 휴식 시간에 커피나 차 혹은 오렌지 주스를 비스킷과 더불어 마시며 환담을 나누니 그것도 분명 파티는 파티다. 이번 6월 행사에는 피곤해하는 큰 애는 쉬게 하고 둘째 녀석만 데리고 갔다. 시간에 맞춰 가보니 여느 때보다 참석 인원이 적었는데 아마도 밤새 내린 비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작업을 시작하는 오전 10시 가넘도록 비가 그치지 않으니 특히 연세든 노인 회원들이 거동하기가 불편하셨을 것이다. 이런 때는 상대적으로 제일 젊은 둘째와 내가 맹활약을 펼쳐야 한다. 비 오는 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치우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인 정오가 코앞에 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고 있었다. 화장을 해야 할 시점인데 파티를 주관하는 교인이 둘째와 나에게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했다. 교회 옆 모퉁이에 가면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지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 밑에 물을 좀 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돗물을 연결할 호스를 가져와야 하니 좀 도와주시겠어요. 둘째가 그분과 함께 가져온 호스는 좋기 30m는 더 돼 보였다. 수도시설이 교회 뒷면에 떨어져 있는 관계로 호스를 2개나 연결해야 그 나무 밑에 물을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와 교대로 물을 뿌리려니 참묘한 생각이 들었다. 밤새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져 온 천지가 촉촉이 젖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긴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려야 하나니. 수년 동안 보아온 나무이지만 물을 뿌리며 새삼스레 관찰해 보니 보통 큰 나무가 아니었다. 100년은 좋게 넘지 않았을까 싶다. 그 큰 나무 밑에는 수십 그루의 작은 나무들과 꽃들이 가란 목축일 채비를 하고 있었다. 세상 천지에 이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도 여기는 바짝 말라있네. 큰 나무 가지들과 잎사귀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비는 고사하고 햇볕도 변변히 쬐지를 못하는 것 같다. 한 그루 큰 나무에 가려진 여러 작은 꽃들과 나무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멀리서나마 한국 사회 구조를 곱씹어보니 영락없이 그 큰 나무와 그 밑에 가려진 여러 작은 꽃과 나무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인은 지난 2002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유명한 대선 출마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제는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한 번도 권력을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에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고, 그의 자손들까지 여러 번 열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탁월한 연설은 자신의 운명을 일찌감치 내다본 말이 아닌가 싶다. 자기 삶이 바로 정에 맞는 모난 돌이요, 바위에게 내던져진 계란격이었지 않은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며 적당히 살거나 뒤로 살살 빠졌더라면 그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내가 보기에 한국 사회를 소나비에 틀어쥐고 있는 권력 집단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점이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상당 부분 가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노 대통령 서거를 개인이나 가정과 관련한 윤리와 도덕 문제쯤으로 평가절하 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점은 그의 죽음을 개인 자살 문제로 몰고 가는 교회 분위기이다. 그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끊임없는 여러 비극과 모순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고인이 눈시울을 붉히면서까지 지적한 다음과 같은 연설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어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소수의 권력 집단은 상당히 기형적인 것 같다.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자신이 사방팔방으로 내뻗는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에 가려져 바로 코 밑에서 숨이 넘어가는 조그마한 꽃과 나무들은 안중에도 없는 큰 나무 같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홀로 햇볕과 자양분을 독차지하면 수많은 다른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과연 짐작할 수 있을까? 원로 언론인이신 정경희 선생이 지난 2002년 고일을 맞아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 한 대목은 우리 사회에 우뚝 서 있는 그 큰 나무가 어떤 집단인지를 잘 말해준다.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는 집단은 행정부도 민주당도 아니다. 거대한 기득권 집단인 한나라당과 그들과 야합관계인 과점신문 3사 조선중앙동아일보다. 하나는 현실적인 권력 집단이고 또 하나는 여론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다.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24일 자. 본인이 언론인인 관계로 언론 쪽에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진단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본다. 두 양대 집단이 혼인을 비롯한 각종 인맥으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 격차, 정점을 향해 내닫고 있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과 혼란, 이런 것들은 사실 소수 재벌과 부유층 및 권력층을 위하여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희생시키려는 잘못된 여러 정책들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세상을 통째로 삼키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욕망에 빠진 소수 권력자들이 기억해야 할 상식이 하나 있다. 이 세상은 결코 홀로 살 수 없다는 점 말이다. 우리는 어떤 이들을 8등신 미인이라고 부르는가? 8등신을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의 각 부분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비로소 8등신으로 불릴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모두 권력자들로만 채워지거나 반대로 서민들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야말로 각계각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신체가 다양하게 구성되듯이 말이다. 권력이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장악하면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불행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긴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왜 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류계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며 서민들과 장애인들과 같은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나가려 하는지를 깊이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 약자와 서민은 권력자에게 경쟁 혹은 제압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 공생하는 관계이다. 덩치가 큰 나무가 오래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시에 적절한 가지치기 아닌가. 끝없는 자기 확장은 결국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호스로 물을 뿌려야 했던 그 묘한 기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추목을 남한주의에서 너도주의로. 글쓴이 김윤상 경북대학교 교수. 봉화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증오가 더 심해지고 있다. 참담한 현실에 대해 서로 내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더 큰 불행이 닥칠까 염려된다. 오랫동안 대통령 선거의 쟁점은 정통성과 지역감정이었을 뿐 정권을 지키려는 세력이든 그 반대 세력이든 정책 노선에 관한 생각에는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종전과 다소간 다른 내용을 섞자 기존의 노선을 당연시했던 쪽에서 좌파 정권이라고 성토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이념이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정통성이나 지역감정과 같은 원초적 쟁점이 부각되는 사회는 아직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 이런 쟁점은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질문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념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정통성이나 지역감정과는 달리 이념에 있어서는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칫 확신에 의한 갈등과 증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새로운 문제가 있다. 이념은 이론, 운동, 정치의 삼박자가 맞아야 빛을 보게 된다. 확고한 이론을 세우고 이를 국민에게 전파하여 지지 기반을 다진 후 마침내 정권을 획득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론을 제시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국민 대다수가 소극적인 풍토에서 운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도 그리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념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대통령은 현실 이념사단의 최고 야전 사령관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을 통해 이념을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노무현 사령관과 이명박 사령관은 상당수의 국민에게 매우 나쁜 인상을 주었다. 같은 편이었던 국민도 적잖이 실망했고 특히 다른 편이 국민은 더 혹심하게 평가한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념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념 없이는 사회 개선의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금 합리적인 좌파와 양식 있는 우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지금 힘써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 첫째로, 노무현의 실패가 좌파의 실패로, 이명박의 실패가 우파의 실패로 등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절망이 이념 혐오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자신이 속한 이념사단에 대해 비판은 하더라도 증오는 버리라고 설득해야 한다. 증오는 이성적인 대화의 적이기 때문이다. 집권층의 임무는 더 막중하다. 좌든 우든 진정한 이념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만 옳고 나에게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나만주의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오를 수 있고 너도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너도주의를 지지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증과 집권 초기부터 짊어진 촛불 공포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상대주의와 관용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